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은 결국에는 이게 연준이 두려워하는 거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낮추는 일종의 피벗을 하게 될 거고, 이건 돈 풀기에 들어가니까 자산 가격이 다시 오를 거야. 이게 이제 시장이 하고 있는 가장 큰 기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준이 바라보는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을 바라보고 물가도 바라봐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장이 일정 수준 희생이 되더라도 혹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물가 잡는 데 올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금융위기 때 보면 국제유가 폭락했거든요. 주식시장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 다 폭락했는데 임대료도 폭락해요. 폭락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임금은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물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연준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무조건 연준이 피벗으로 돌아서느냐? 그렇지 않다. 물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네, 소개해 주세요. 드디어 이제 모셔봐야죠. 네, 우리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오늘 네. 아침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오늘 또 어떤 열강을 네. 지난번에 저희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그래서 최대한 시간 모자라면 또 주말에 나오시니까. 네, 오늘도 과연 해주실지. 네, 일단 오늘은 그래도 한 40분, 43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 가보죠. 잘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뭐 역시 연준 얘기를 시작으로 또 가봐야 되겠죠. 네네. 네. 이번에 이제 FOMC 네. 이후에 또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왜 이러냐 이제 이런 생각들 좀 많이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케이스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뭐냐면 연준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연준이 정말 어마어마한 오판을 하고 있다. 오판? 예, 오판이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잖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진짜 다 죽는데, 이렇게 가면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될 텐데 왜 아직까지도 저렇게 금리를 안 내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하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진단을 해주셨겠지만, 그냥 연준 사이드에서만 보면은 저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던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기대했던 거하고 연준이 기대했던 거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올해 초에 보면은 사실은 연준이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연준이 2번 정도 금리 올릴 거야 이제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되니까 4번 올릴 수 있어. 근데 5월 되니까 8번 올릴 수 있어. 그 다음에 6월 되니까 3%까지 올릴 수 있어. 그 다음에 9월 되니까 4%가 넘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제 5% 넘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마디마디마다 있었던 얘기들이 뭐냐면, 그 마디마디마다 연준 설마 그렇게 못해. 성장이 둔화될 테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 이런 얘기가 되게 강했었는데 네. 항상 그 기대를 깨면서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시장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금리 그렇게 못 올려 했는데 만약 확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그거죠. 됐어, 이제 다 올렸어. 끝. 그럼 이제 시장이 FOMC만 끝나면 막 랠리를 보이고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 연준이 생각했던 거하고 시장이 기대했던 거에 괴리가 되게 크지 않았나. 그리고 그 괴리를 맞출 때마다 시장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FOMC에 대한 관전 포인트하고 예. 어떤 것들이 좀 이제 중점적으로 봤어야 되는지 하고 시장하고 연준이 왜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지 그 얘기를 좀 간단히 좀 예. 쓰면서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 멀리 나가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여기서 네, 저희가 지금 다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디에 네. 계시든. 예, 결국엔 이번에 이제 FOMC 이전에는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꾸 의자를 잡고 있네요. 예. 빈자리가 예. 크게 느껴지네요. 아, 예. 그 FOMC 이전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이제 FOMC 전에 나왔었던 게 뭐냐면, 지난 11월 30일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단지 내년이 아니라 이번 12월 FOMC부터 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시장이 꺄오 하고 이제 놀랬던 거죠. 이건 대박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첫 번째고요. 이것 때문에 기대가 모락모락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CPI가 7.1%로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6월 달에 9.1이었는데 7.1로 6개월 만에 훅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때 요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죠. 물가 상승 인플레도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럼 연준도 속도 조절도 한다고 했는데 물가 상승돼도 그게 끝났네. 이제 이런 얘기였고, 요게 FOMC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우리는 대단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네티즌들이 유튜버들이 되게 대단하신 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막 연준 보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인데 이 닉 티밀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입니다. 네. 이 사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연준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연준에서 이제 그 점도표를 찍게 되는데 요 CPI 내용을 갖다가 이틀 전에 발표된 요 CPI 내용을 만약 반영을 하면 점도표 내용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시 이 CPI가 되기 전에 점도표를 찍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CPI를 보면서 연준위원들이 생각을 바꿨을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기사에다 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사를 쓰니까 와 이번에 연준이 확실히 바꿔주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요번에 12월 FOMC를 앞두고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뭔가 좀 이렇게 돌아서는 듯한 암시를 주지 않을까. 금리 인상의 끝?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마 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결과 한번 개봉박도를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금리를 0.5%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번에 이제 전망치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장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성장에 대한 전망치와 내년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지난 9월 달에는 2023년 1년 동안에 1.2% 성장할 거라고 봤던 걸 0.5%로 확 잡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둔화된다라고 봤던 거죠.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전망인데 근원 PCE를 중심으로 했었을 때 얼마를 봤냐면 이 물가가 원래 지난 9월 달에는 내년 1년 내내 해봐야 3.1% 정도 오를 거예요 라고 봤는데 요게 되려 3.5로 오른 겁니다. 이거 잠깐만 좀 보시면 네. CPI 수치가 확실하게 주저앉는 걸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9월 달에는 내년에는 3.1%까지 물가가 내릴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요거를 갖다가 올려버린 겁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되려 물가 전망은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봤었을 때는 4.6%였고 여기 지난 9월 달에는 4.6으로 전망을 했었고 요걸 다들 뭐라고 했냐면 요걸 좀 이제 그대로 버티거나 아니면 올려도 살짝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5.1로 잡아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전망도 내년에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파월 의장의 연설이나 물가가 좀 둔화된 거나 이계 발언 같은 것들을 봤었을 때는 이 분명히 물가에 대한 전망도 낮아지면서 금리에 대한 기대도 확실히 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려 오히려 더 끌어올리면서 세게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깜놀해버린 거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한번 그럼 뒤로 가보죠. 일단 첫 번째 닉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닉 티밀하우스도 이제 사실은 전날 기사 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게 나와버리니까 놀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닉이 이제 그 기자회견 때 파월한테 물어봐요, 직접.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했는지 중요하지만 누가 물어본지도 좀 보시면 좋아요. 닉이 이제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좀 이렇게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파월 의장한테 너 이번 거 반영 안 했지? 이번에 CPI 나온 거 반영 안 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CPI 지수가 FOMC 이틀 전에 나온 건데 CPI 지수가 이틀 전에 나온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나왔다면 당신들이 생각했었던 이 점도표나 이 전망치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많이 돌려서 하는 거죠. 우주 마인드 뭐 이런 식으로 막 도는 거 있잖아요. 영어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팍 돌려서 이제 물어보니까 파월이 뭐라고 하냐면 반영했어. 걱정 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CPI 주저앉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우리는 물가가 여전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딱 끊어버려줘.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져요. 니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제 생각에는 이것도 그러니까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닉하고 또 이 연준 간의 어떤 또 모종의 또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닉 쪽으로 몰려가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이 사람이 연준 대변인이다라는 한 얘기를 하니까 한 번 정도 실망을 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닉이 지난 11월 달, 12월 달 FOMC에서 질문했던 것들을 좀 보면 되게 머쓱한 얘기들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FOMC가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닉은 닉이라 치고 그럼 두 번째는 아니 그러면 연준은 바보냐? CPI가 분명히 꺾인 걸 봤는데
왜 저렇게 난리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요 CPI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분명히 꺾여서 내려왔는데 이게 올해 연초에 한 7% 정도 됐어요. 올해 연초에. 네. 근데 이게 쫙 올라가지고 6월 달에 정점을 찍습니다. 9.1%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게 6월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11월 달에 얼마까지 내려오냐면 7.1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거는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걸 잠깐 보면은 요 폭이 2% 정도 낮아졌죠. 예. 그럼 6개월 동안에 낮아진 폭이 2%예요. 그럼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6개월이 지나면 2%가 낮아진다라고 보면은 이게 하나의 추세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6개월마다 2%씩 낮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7이면 내년 상반기에 6개월 지나서 2% 더 낮아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5%가 되겠죠. 7.1에서 2 빼면 5.1이지만 5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내년 말에는 3%죠. 그럼 내후년 상반기에는 1%까지 내려가죠. 뭐 게임 끝났죠. 뭐.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이 숫자를 환호한 이유는요. 이 숫자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껑충 내려오게 되면은 아, 뭐 인플레이션은 이제 걱정할 거 없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좀 다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9%였던 물가가 7%까지 내려가는 거하고 요거하고 4%였던 물가가 목표치인 2%로 내려가는 거하고 과연 이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이 동일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두 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10점짜리 학생이 20점이 되는 거하고 90점짜리 학생이 100점이 되는 거하고 이게 레벨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게 더 노력이. 어려운 거예요? 아, 글쎄요. 제 생각에 이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비슷한가요? 자, 이게 그래서 보통 점수를 끌어올릴 때 저도 뭐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머신러닝 같은 인공지능 AI 학습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거 점수 올릴 때 쫙 올리고 나면 60에서 70까지 끌어올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1점 끌어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는 속도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거 이제 세츄레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이후에는 이게 점수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10점에서 20점 되는데 걸리는 노력 이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 수 있다는 얘기는 9에서 7로 내릴 때의 노력하고 4에서 2로 내릴 때의 노력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에서 2로 내리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물가 중에는 진짜로 스티키한 물가가 있을 겁니다. 이게 설거지를 할 때 보면 그 렌지에 치즈 돌려가지고 접시 늘어붙잖아요. 네. 그럼 온갖 재료들이 다 접시에 있는 걸 설거지를 할 때 처음에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근데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막판은 끝판왕 남은 거예요. 뭐냐면 치즈만 들어붙어있죠. 이거 그럼 닦아내는 데는 확실히 그 속도가 느려질 거지 않습니까? 터치를 써야죠. 예.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 연준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그 11월 30일 날 브루킹스 연구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파월 회장이 이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보시죠. 파월 회장이 이날 우리 언론에서는 대부분 다 주목한 게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최고다. 요게 주목이 됐는데 네. 사실 파월 회장이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 물가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물가를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이분 요즘 세 개로 구분하는데 재미 들으셨는데 물가를 세 개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는 물가에 세 가지가 있다. 상품 물가가 있다. 예. 두 번째는 주거비 물가가 있는데 이건 임대료라고 해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비스 물가가 있다. 이렇게 네. 세 개로 나눠요. 어? 이게 뭐지? 그랬더니 상품 물가가 우리 제조업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확실히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연준이 지금 임대료도 안 보고 있다고 네. 임대료가 높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저거 꺾였는데 이게 후행해서 반영하니까 임대료도 모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파월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해요. 임대료를 보면 지금은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내려오고 있는데 이 후행 지표다.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이게 내려올 거다. 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연준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네. 두 개 꺾였다는 걸.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놈이래요.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지금 와일드 카드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볼게요. 서비스 물가가 올라간대요. 그럼 서비스 물가는 왜 올라가?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럼 서비스 물가는 왜 올라가냐?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서비스 물가가 그냥 저 뭐냐면 식당 이런데 네. 그죠? 아니 여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서비스 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월급이죠, 월급.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래요. 그럼 임금이 왜 오르냐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그렇답니다. 이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동시장이나 모든 시장에는 공급과 수요가 존재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시장의 공급이 뭐냐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이 숫자가 600만 명이에요. 미국 내에서. 근데 빈 일자리가 1000만 개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하려는 쪽은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600만 명이 있죠. 그럼 1인당 1.8개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일자리가 넘치죠. 네. 그럼 골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골라갈까요? 임금을 많이 주는 데로 골라가겠죠.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럼 임금을 꽤 많이 올려주기 전에는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버티면은 임금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회사를 다니까 조금 더 버텨가지고 임금이 더 올라간 다음에 다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전체적으로 타이트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임금이 올라가는 게 서비스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공급의 숫자가 수요의 숫자보다 모자랄까? 이제 이런 얘기로 들어가는데 파월 회장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공급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350만 명 정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350만 명이 여기 더해지면 950만이잖아요. 그럼 사실 둘이 거의 또이또이 만나거든요. 이 350만 명이 줄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민이 줄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중에 200만 명이 사실상 거의 은퇴자 같은 얘기를 해요. 은퇴를 했답니다. 은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은퇴한 사람도 있답니다. 이게 부동산이나 주가가 올라서. 네. 자, 그러면 지금 복잡하게 썼습니다. 요걸 갖다가 한 줄로 잠깐 정리를 하면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임금이 올라서고요. 임금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서입니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이유는 은퇴자가 많아서고 은퇴자가 많은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자산 가격이 올라서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함의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임금이라는 건요. 전 세계 모든 자산 중에서 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진짜 얘는 진짜 스티키 중에 스티키입니다. 거의 왕입니다, 왕. 그럼 얘가 계속 올라가서 얘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아까 상품 물가나 네. 임대료 물가나 이런 거 다 죽어도 마지막에 얘 하나만 남는 거예요. 얘는 진짜 안 빠집니다. 그럼 얘들이 막 빠지면서 4%까지는 잡아내리겠죠. 근데 4에서 2로 내릴 때는 이 끝판왕인 서비스 물가와 임금을 만나야 되는 거죠. 얘 잡아내려야 돼요. 만만치 않겠죠,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자산 가격하고 물가의 관계인데 이 가운데를 다 지워볼게요. 그럼 자산 가격이 오르면 서비스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로직을 갖다 다 지우고 들어가면. 근데 이제 사실상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연준이 자산 가격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 일정 수준은 바라보고 있다는 걸 좀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지금 결국에는 물가를 세 개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버렸습니다. 네. 세 개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버리면서 사실상 이번에 이제 물가 상승세가 9에서 7로 내려오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에 4에서 2로 잡아내리려면은 이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이게 뭐 그냥 다이어트로 따지면 다 빠져도 뱃살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네. 뱃살 빼려면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력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FOMC 이전에 첫 번째는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도가 조절될 거라는 데 환호를 하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 뭘 한 거냐면 물가를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이거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암시를 사실 여기 줬었어요. 두 번째는 CPI 숫자가 내려간 거는 굉장히 큰 호재지만 실제로 여기서 서비스 물가에 대해서 연준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였고 마지막에 이익이 상당히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머쓱해졌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시장이 되게 크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는 모습들 이게 지금의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지난 FOMC가 그 내막의 얘기가
뭐 다는 아니지만 싹 정리가 되네요. 아,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 향후에 그 연준이 바라보는 게 이제 경기도 이제 건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오건영 부부장의 해석도 좀 듣고 싶은데. 아,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다 좋고 뭐 물가가 어떻게 해도 다 좋고 근데 경기 침체 올 건데 그러니까요. 경기 침체 오면 너네는 내릴 수밖에 없잖아 금리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반응을 하냐면 네. 채권 시장부터 반응을 해요. 예. 채권 시장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을 합니다. 금리가 내린다는 거죠? 그렇죠. 채권 시장은 자, 다시 쓰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쓰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잠깐 보죠. 우리가 채권 투자자라고 해볼게요. 채권 투자자인데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꽃놀이패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경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해요. 그럼 이 채권 시장에는 굿이죠. 이건 바로 투자해야죠.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요. 무리수를 둬가지고. 이러면 경기가 꺾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금리를 인하하겠죠. 이것도 굿이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든 인상하지 않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꽃놀이패예요. 먼저 먹냐 시간이 좀 걸려서 돌아갈 뿐이죠. 직접 가냐 돌아가냐의 문제지 결국엔 둘 다 굿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채권 사야죠. 그래서 10년짜리 장기국채 금리가 쫙 내려와가지고 이게 3.4, 3.3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뭘 읽는 거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장기금리가 내려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요. 연준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안 쫄아요. 절대 안 쫄아요. 이런 거 없어요. 성장이 둔화되도 하니까 계속 밀어 올릴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제 국채금리가요. 3.6으로 뛰어버렸어요. 뛰었죠.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게 아닌데도 금리가 확 뛰어. 이게 뭐냐면 연준이 잡아가지고 하드캐리 하는 겁니다. 따라와 하면서. 예. 시장이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민감하게 연준에 딸려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 하드캐리 하는 부분들이 이 10년짜리 국채금리를 보면 연준의 의지가 실제로 시장에 투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잠깐 보죠. 로직이라는 게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은 결국에는 이게 연준이 두려워하는 거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장이 둔화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낮추는 일종의 피벗을 하게 될 거고 이건 돈 풀기에 들어가니까 자산 가격이 다시 오를 거야. 이게 이제 시장이 하고 있는 가장 큰 기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잠깐 하나 볼게. 경기 침체하고요. 금융 위기는 다르거든요. 두 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금융 위기라는 건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심장이 멈추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쓰러지게 돼 있어요. 경기 침체는 그냥 온몸이 번아웃이 돼가지고 지쳐버리는 겁니다. 네. 두 개는 달라요. 근데 연준이 바라보는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을 바라보고 물가도 바라봐요. 두 개의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장이 일정 수준 희생이 되더라도 혹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물가 잡는 데 올인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이면에 뭐가 하나 있냐면 연준의 목표가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위기하고 만나요. 금융위기가 오면 이때는 골키퍼 1대1 되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뛰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연준이 딴 거 할 거 없이 물가고 성장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 뛰어나가지고 여기서 돈 풀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해줬냐면은 영란은행이 해줬죠. 영국 국채시장이 망가져버릴 것 같으니까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국채시장을 메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게 어디하고 되게 만나 있냐면 네. 실제 국채시장의 불안 이제 이런 것들하고 되게 많이 만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나타나게 되면은 실제로 연준이 피벗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잠깐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성장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실물 경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실물 경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죠? 성장이 둔화가 되면 실물 경제에서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면은 성장은 물가하고 비례해요.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보통. 네. 보통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근데 이 방향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는 올라버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사실 이단화 내지는 사생아 아주 굉장히 괴물이에요, 괴물. 경제 이론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가끔 설명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에 충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찾아와요. 그럼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성장이 둔화되고 이렇게 되면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가가 7%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2%까지 과연 그럼 낮아질까라고 할 때 여기에 지금 뭐가 걸려 있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티키한 친구들이 우글우글하게 모여 있잖아요. 침체가 찾아와도요.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보다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왜? 임금. 금융위기 때 보면 기억을 해보면 국제유가 폭락했거든요. 주식시장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 다 폭락했는데 임대료도 폭락해요. 폭락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임금은 동결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을 건드려 버리면요.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생각보다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볼게요. 성장하고 물가가 이렇게 떠 있는데 성장이 확 주저앉고 물가는 조금 주저앉잖아요. 그럼 성장은 저성장을 가리키는데 물가는 기존보다는 높은 레벨에 있으니까 고물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성장, 고물가 연결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네. 물론 시간을 두면은 얘가 저물가로 내려오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물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연준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무조건 연준이 피벗으로 돌아서느냐? 그렇지 않다. 물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래서 실업률을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지금. 물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으면 연준이 이거 모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일 긴장하는 게 임금 사이드에 있는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있죠. 네. 이걸 제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전망을 보면 내년 말까지 연준에서도 3.5%까지 물가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속도가 여기가 관건이 되겠죠. 이제 그때부터는 뱃살 빼기 들어가는 겁니다. 뱃살 빼려면 상당한 고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 스티키한 임금은 이제 단위당 임금은 안 내려오지만 기업이 지불하는 총액은 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레이오프를 하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새로운 노동자들이 네. 시장에 들어오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연준이 볼 때 자산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자산 가격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자리가 1,000만 개가 있는데 6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동의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임금이라는 건 사람 노동의 가격 아닙니까? 네. 사람 노동의 가격이 지금 쉽사리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고요.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나아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결국 방금 전에 제가 노동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의 수요도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연준 의장은 이제 파월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이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미국에서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무서워서 사람 못 자르는 겁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물론 빅테크에서는 지금 자르고 있죠. 하긴 채용에도 비용이 그렇죠. 드니까. 예, 그렇죠. 네. 이게 한번 갈아 끼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걸 한번 순환시키는 구인 공고를 내고 사람을 채용하는 비용 것도 많이 비용이죠. 들어요. 그리고 그 네.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고용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걸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급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네. 수요가 폭발을 해요, 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기억나세요?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줄 서 있었죠, 보신 적 그때. 있죠? 예. 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수요가 터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노동시장에서도 비슷한 거거든요. 노동 공급이 어려울 것 같으면 기존에 채용했던 사람은 쟁여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더 이게 그래서 이 노동시장의 이 불균형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회장도 이것 때문에 이제 참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수요 사이드를 잠깐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이라는 걸 하고 있죠. 과거에 미국에서 밖으로 나갔었던 일자리를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IRA인 거고요. 그러면 만성적으로 노동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과거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네. 그럼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노동의 공급이 안 되면
이건 임금의 상승을 만들 거지 않습니까? 임금의 상승을 만들면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학계에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납니다. 이게 구조적이면 답 없습니다, 진짜. 네,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네. 근데 구조적이라고 그런 구조적인 거라고 하는 여론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노령화 사회가 되면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노령화 사회가 되면 물가가 디플레이션의 나라 일본처럼 물가가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노령화 사회가 되면 예전보다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그럼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노령화 사회가 돼서 노동의 노동의 공급이 공급이 줄으니까. 안 되면 어.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만약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크면 되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엔 네. 자산 가격도 있지만 은퇴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좀 하고 이민 있습니다.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쉽지 않겠네. 그래야겠죠.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이민 정책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겠죠. 네. 자, 그리고 또 계속 좀 가주시죠. 아니 정프로도 좀 해야지. 아니, 저는 아 왜? 저는 길자리가 또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길기빠빠 잘 알잖아요. 킬키파 아니야. 네. 같이 해야지 무슨 소리야. 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불안 얘기인가요? 아, 예. 예. 이제 금융시장 쪽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좀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의 둔화가 일어나게 됐었을 때는 네. 성장의 둔화가 일어나는 것, 경기 침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하면서 연준이 네. 들어오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예. 그때는 연준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연준이 결국엔 장치를 한 게 네. 3단 분리동법을 또 쓰는 겁니다. 3단 분리. 예. 3을 좋아하네요. 요즘.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다시 한번 좀 쓰면서 말씀드리면 한번 나올 때가 됐어.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빠르게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 1년 내내 연준이 쓸 전략이 이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보시죠. 지금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터졌을 때는 연준이 긴축을 멈추고, 그죠? 연준이 긴축을 멈추고 돈 풀기를 재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플레이션 제압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꾸준하게 인플레이션을 찍어 누르겠다라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건 너무 긴급한 상황이 터지는 거니까 네.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겠다는 그 일관성이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도 딱 요번에 영국에서 국채 사태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제 불안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시장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실은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됐지만 지지난달만 해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 공급은 굉장히 많은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의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결국에는 금리가 사정없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끝도 없이 오르겠네라고 하면 채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장기채는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금리가 계속 오른다라는 생각이 끝도 없이 오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빠르게 오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수요가 버티지를 못하면서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국채 금리가 버르르 떨다가 팍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 국채 시장에 패닉이 나와요. 이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국채 시장의 불안 때문에 되려 인플레이션 제압을 하는 프로그램 긴축을 할 수 없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긴축을 너무 강하게 하면 되려 제대로 된 긴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런 겁니다. 너무 세게 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너무 세지 않은 긴축을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참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고금리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 다르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하고 네네네. 계속 올라가는 건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금리가 높아요가 고금리겠는데 이보다도 더 올라가요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생각하는 건 이거죠. 첫 번째는 긴축이라는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의 속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how fast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올릴까?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레벨이죠. 이게 how high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높게까지 올릴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의 기간이죠. 지속 기간. 이게 how long이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로 딱 분해를 해버려요. 요 세 가지로 딱 브레이크다운을 해버린 다음에 요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는 줄이겠습니다. 이게 12월 FOMC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금리 인상의 속도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네. 시장이 이거 보고서 와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와 하면 오히려 긴축이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또 오를 거지 않습니까? 대신에 금리 레벨은 최종 금리 레벨은 오를 거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겁니다라고 해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버린 거죠. 앞에서 많이 주고 뒤에서 덜 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조선모사네. 그렇죠. 예, 조삼모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저 신입 직원 때 선배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돌아보니까 다 똑같더라. 신입 직원들이 공감하나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공감 못했거든요. 이게 조삼모사도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냐? 돌아보면 똑같죠. 근데 이 순간엔 다를 수 있죠. 어우, 그럼요. 아침엔 다를 수 있죠. 시장 4년 입장에서 만에 뭐가 내리내리냐, 좋을까요? 저는 3년 아침에 만에 4개 봤는데 내리내리냐, 좋을 것 굉장히 다르지. 그렇죠. 이 순간에 바라보면 다르죠. 그럼 우리가 조삼모사에 지금 어디를 겪고 있냐면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뒤보다는 앞을 먼저 봤던 거지 않습니까? 네. 앞을 보면 파티했는데 뒤가 닥쳐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쩌면 시장에서 이번 FOMC를 보면서 뭘 느낀 거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되게 기뻐했다가 이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거겠죠. 내년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how fast를 갖다 이제 다 썼잖아요, 이 카드를. 네. 내년에 시장이 불안하면 그래서 금융 시스템 불안을 가져올 것 같으면 이 금리 인상의 레벨 있죠. 요거를 생각보다 높게 안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달래줄 수 있고요. how long 쪽에서 지금의 높은 고금리 기간을 이어가는 걸 조금은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달래주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은 how high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가라앉고.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만 남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how long에 대한 걸 갖고서 계속해서 시장하고 밀당을 하겠죠. 그러면 시장이 막 주저앉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것 같으면은 좀 how long으로 살짝 풀어줬다가 그다음에 또 너무 또 방만해질 것 같으면 how long은 또 길게 가져가다가 연준 위원이 19명 있지 않습니까? 네. 19명이 막 다른 얘기를 하면서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닉 티밀하우스 같은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 나와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이제 뭐랄까요? 트릭?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양방향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것도 불확실성, 금리가 계속 내릴 거라는 것도 불확실성. 양방향의 불확실성을 줘야 가두리에 가둬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예전보다 높은 레벨, 예전보다 강한 달러 요 정도만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려는 거지 계속 강해졌을 때의 부담도 줄이고 또 낮아졌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부담도 줄이고 이렇게 가두리를 좀 가두려는 그런 전략을 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하면서 가져가는 게 아니겠나. 최소한 how long 두 번째가 how long이었나요? 하우이고요. 세 번째가 하우롱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정도까지는 정도 지나야 when 그 피봇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웬을 살짝 풀어주면서 하우 하이를 또 높여놓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마 하우 하이를 끝으로 잡아놓지는 않고요. 언제든지 저 추가로 올릴 수 있어라고 약간 지금 네. 캐나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캐나다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잘 안 봤었는데 예전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스탠스를 보면은 연준이나 다른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한 5분 남았거든요. 아, 네네. 뭐 정리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 그 파월 의장 자네 델렌 뭐 이런 분들의 독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아, 네. 아니, 제 생각엔 좀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냥 하나만 좀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질문 하세요. 연준의 금리 목표가 지금 2%지 않습니까? 네. 그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3으로. 3이나 4로. 예. 왜냐면 4에서 2로 내려오는 게 어려우면 2가 목표치니까 4에서 2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뱃살 빼기가 어려우면 다이어트에서 뱃살 제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이어트는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풀어나가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현실론으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었으면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옛날에 2% 목표라는 건 참 옛날 얘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통화량 목표제라는 걸 썼어요.
80년대에는 폴 볼커 때는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금리 목표제로 금리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예, 통화량이라는 건 수량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라면을 시중에 10만 개를 항상 공급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거고 라면 가격을 1,000원으로 유지해 이거하고는 둘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정책을 이제는 기존에는 라면 10만 개에서 지금은 정책을 라면 가격이죠. 돈의 가격인 금리로 바꿔버린 겁니다. 올리면 덜 먹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92년도인가요? 그때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2% 물가 목표가 그때 나와요. 그러면서 97년, 98년을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이었는데 2% 물가 목표를 그때 정착을 시킵니다. 그걸 공식화한 게 버냉키였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꽤 오랜 기간 동안 2% 그러니까요. 물가 목표를 가져온 것 같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보다 그 기간이 아주 길진 않아요. 그러면 아니 2%라는 건 바꿀 수 있지 않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바꾸는 것도 시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성공하면은 1억 원 줄게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얘기한 거죠. 거기서 이제 한참 했는데 도저히 뱃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뱃살은 빼줘. 아니, 뱃살을 제외하고 평가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룰을 바꿔버리는 거죠.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승전 직전에 골대 크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런 논란이 되게 크지 않을까요? 크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옛날 그 뭐 오얏나무 밑에서 뭐 이거 있고 배 타고 신발 이런 얘기하고 이제 그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네, 얘기였는지. 네,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굉장히 크게 살 수 있고요. 야, 연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룰을 바꿔버리네. 꼴대를 바꿔버리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럼 이거는 언제 바꿀 수 있냐면 모두가 둔감해질 때 바꿀 수가 있어요. 목표에 근접했을 때. 목표에 근접했다기보다도 이거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바꿀 수 있는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안 쳐도 저도 안 보거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7만 명이래요. 지금 7차 대유행이랍니다. 미국, 우리나라. 우리나라. 예. 엄청나게 우리도 안 보긴 안 봐요. 그러니까 저도 1년 전만 해도 항상 중국만 봐요, 출근하면 우리 예. 중국만. 그냥 출근하자마자 매일 봤던 게 코로나 확진자 추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것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잊어버렸잖아요.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내년 초에 전 이 정책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년 초에 실내 마스크 해제될 수 있대요. 코로나가 아직까지 큰데 마스크를 해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강한데 인플레이션 목표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죠. 이제 그만하자.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둔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분이라는 게 생기죠. 컨센서스. 그러니까 민감할 때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치 바꾸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나오죠. 예. 그래서 아마 바꾸겠죠. 물가 예. 목표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질문 하시는데 지금은 아니다 정도가 바꿀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도가 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고 오늘도 아주 알찬 강의 시간 이어졌던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역시 뭐 오건영 부부장 대단한 네.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어떻게 확인하실 것 뭐 같습니다. 좀 오늘은 좀 시간이 괜찮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모자란데 감사하다는 거를 주말에 안 나오려고 자, 오건영 부부장님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분들을 위해 3프로TV 최초로 100% 책임 환불 주간을 실시합니다. 3프로TV 프리미엄 강의를 무려 2주 동안 마음껏 수강해 보시고 불만족할 경우 수강료를 100% 전액 환불해드리는 주간입니다. 송기령의 미래대학, 오건영의 경제대학, 주식 박세익, 부동산 오윤석의 투자 펀더멘탈 패키지까지 수만 명의 실제 수강생들이 증명한 3프로TV 최고의 강의로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보세요. 100% 책임 환불 주간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토요일에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